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김종효 애널리스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ECB 정책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ECB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을 좀 패키지로 내놨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그 두 번에 걸쳐서 이미 LTRO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장기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 2011년 11월 달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2012년 2월 달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꽤 많은 금액을 지급했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과잉 유동성을 공급을 할 것이냐, 또 그 유동성이 전 세계 자산 시장의 랠리를 이끌어 줄 거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2011년과 2012년 초에 나왔던 그 LTRO는 기준금리가 1%였습니다. 그러니까 ECB에서 돈을 빌려가게 되면 1%의 금리로 돈을 썼던 건데 이번에는 얼마냐? 0.25%입니다. 그때 대비해서 금리가 바닥 수준이라는 거죠. 그때도 낮은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까 안 받아갈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조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금액은 그때는 1조 유로 정도의 굉장히 큰 돈이었지만 이번에 4천억 유로거든요. 그러면 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까지 이제 유로존의 여러 가지 대책의 핵심은 뭐냐면 불태화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지원을 해주되 지원되는 돈만큼 다른 쪽에서는 돈을 잡아가는 형태. 그러니까 총 유동성이 늘어나지 않게 유동성을 조절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S&P 프로그램이 되었든 LTRO가 되었든 항상 어떤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반대쪽에선 그만큼의 돈을 흡수하는 정책을 같이 써왔는데요. 이번엔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간 돈 자체가 시중에서 M3가 증가할 수 있도록, 총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그냥 내비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실물 대출이 없으면 6개월 내에 환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011년, 2012년도에는 남유럽이 막 망할 것처럼 얘기가 나왔으니까 돈을 주기 바빴다라는 거고요. 은행권도 돈을 받기 바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어디다 쓸 건지 고민도 없이 무조건 망할 것 같으니까 돈을 받기에 서로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실물 대출이 없으면 환수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실물 대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유로존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물가가 약화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유로 환율과 더불어서 실물 대출, 민간 대출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왜 4천억 유로 얘기가 나왔느냐? 그때 1조 유로를 지원했을 때요, 실제로 60%, 그 1조 유로의 60%가 전부 ECB로 되돌아왔습니다. 재예치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재예치 금리가 마이너스로 변했으니까 결국은 재예치되지 않고 흘러간다. 그러면 지난번에 줬던 금액과 4천억 유로면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일단 1차적으로는 4천억 유로를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만기도 지금 3년에서 4년으로 늘었죠. 그 다음에 ABS 매입과 같은 추가적인 대책, 여러 가지 패키지가 추가적으로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대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경기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유로존 쪽에서는 더 강력한 대책 혹은 추가적으로 경계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내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다만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ECB의 총자산 추이가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 11월 달 그리고 2012년 2월 달에 1조 유로에 관련된 돈이 지급됐었기 때문에 이 돈이 3년 만기가 돌아오는 올해 가을과 내년 초반에는 이게 모두 만기가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게 선순환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일종의 조기 상환되고 있어가지고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만기에 그동안 돌아오면서 갚지 않았던 금액들을 어차피 갚아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V자형으로 늘어날 수는 없고요. 기존에 갚는 건 마이너스 요인, 그 다음에 이번에 더해지는 거 플러스 요인들이 서로 상쇄되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어지는 가운데 완만하게 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CB의 정책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좀 과거와 비교해서 분명히 다른 점들, 속속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ECB 정책, 과연 시장에는 어떤 영향 줬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장에서의 반응과 또 그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그 외환시장의 반응, 그 다음에 그 증권시장의 반응이 달랐거든요. 그 외환시장 쪽에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충분히 어느 정도의 재료가 인식이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반발 매수세, 그 반발 작용이 나타나는 양상이었고요. 채권 시장을 포함한 증권 시장은 랠리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로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발표됐던 목요일 오히려 올라서 마감됐습니다. 물론 변동성 자체는 좀 컸죠. 최근에 보이지 않았던 일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단 양봉이 발생하는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유로화가 추가적으로 아래로 가지 않겠냐 했더니 오히려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로존 내 민간 대출이 많아지게 되면 유로화가 많이 쓰이지 않겠느냐. 그럼 유로화의 기본적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도 그 결제 통화 비중으로 보면 유로화와 가장 연관이 깊기 때문에 유로화가 오히려 약세로 돌아서면서 80일 라인을 넘어섰던 것이 다시 재차 내려오면서 약세로 마감했고 지난 주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날에도 별다른 흐름 보이지 못한 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또 추가적으로 경제지표들이 확정 발표되었는데 기존에 발표되었던 경제지표의 흐름보다 뭐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엔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도쿄시장에서 또 약세 분위기가 나타나는 모습들. 그래서 외환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뭐 좋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이머징 마켓 펀드 같은 경우에 보면 이틀 연속 강세가 나타나면서 신고점을 돌파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도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 증권시장 ECB 정책 발표 후에 이틀간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게 되면 남유럽 시장이 가장 강한 모습이었죠.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국가들이 가장 강했고요. 또 스페인 영향권에 있는 아르헨티나가 3%가량의 반등이었고 포르투갈, 그 다음이 브라질, 멕시코, 프랑스,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주로 많이 올랐고요. 선진지수가 상대적으로 좋았고 신흥지수가 상대적으로 나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등 아시아계 증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단 말이죠. 오히려 마이너스를 낸 증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살펴봤을 때 이번 ECB 정책의 수혜가 여러 나라의 유동성을 총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유로존과 연관이 있는 국가들의 아무래도 좀 좋은 점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의 흐름이 가장 좋았고요.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채권 시장도 지금 보시면 드라기 발언 이후에 금리 반응, 그리고 ECB 이후의 금리 반응도 모두 보시면 유로존 쪽, 터키, 헝가리, 러시아, 그리스 이들 국가의 채권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만큼 낮아졌다라는 것이니까 그만큼 채권 가격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도, 중국, 필리핀 등 일부 국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가별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은 굉장히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시장 반응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외환시장 쪽에서는 재료의 선반영으로 인해서 반발 작용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지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지역별 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번에 돈을 공급하더라도 실제로 수혜를 받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 장세가 전폭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외환 시장은 뭐 이미 선반영이 되었고 주식 시장은 긍정적이었지만 유로존과 관계된 국가에만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장 오늘 이제 ECB 정책 발표 이후 첫 시장인데요. 우리 시장도 그리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에 좀 끼칠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우리 시장에 그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삼성이 지주에서 안 할 거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니 뭐 삼성 SDI니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높은 종목군들의 조정하에서 하락 압력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줄 줄 알았더니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매수가 강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재료가 나왔을 경우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소재주라든지 뭐 산업재 종목군들을 좀 강하게 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뭐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이 매수 들어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기 확산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LTRO라고 하는 게 지금 초단기 예금과 함께 전반적으로 크게 줄어든 부분을 늘리고 있는 것인데, 이 늘어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V자형으로 급하게 늘었던 것처럼 늘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겹쳐져 있는 상황이라 얼마만큼 늘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은 ECB가 이때는 2011년, 2012년에는 바로 투입했지만 이번에는 시차를 두고 투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9월달에 투입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아직까지 9월까지는 3개월간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금이 직접 유입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러니까 자금이 직접 유입될 때 우리 시장도 급등을 보였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이런 효과는 좀 중장기적으로 기다려봐야 되겠다. 단기적으로 저는 바로 이 유동성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줄 거라고 봤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지연되면서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돈이 공급이 될 때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환율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캐리 트레이드 조건입니다.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뭐냐면 저금리 통화로 돈을 빌려서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 금리 차이만 취하는 것인데, 지금 미국과 유로의 2년물 국채의 스프레드를 보시면 마이너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미국이 더 금리가 높고 유로 2년물 국채가 금리가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유로로 돈을 빌려서 미국에 돈을 투자하는 게 금리가 그만큼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캐리 트레이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과연 한국으로도 돈이 들어올 것이냐를 이제부터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이 지금 많이 투자해 놓은 중동, 그 다음에 인도 뭐 이런 국가들로 많이 들어가겠죠. 또 하나 이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유럽 내 국가 중에서 남유럽 국가들 쪽으로도 추가적인 돈이 유입될 가능성,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 스페인이나 이탈리 국채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장에 반영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국채 금리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가, 이걸 또 살펴보게 되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금리가 뭐 유로존 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금리 변동 자체가 지금은 완만하게 아래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채권 시장에 과연 유럽계 자금들이 강하게 들어올지 여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 것은 유럽계 자금 비중이 과거 대비해서 줄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총 비중이 34%, 거의 들어온 외국인들의 90% 가까이가 유럽계 자금이었는데 2014년 4월 말에는 27%까지 줄었고요. 이 자금들의 상당 부분이 영국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영국계, 룩셈부르크계 뭐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자금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영국계 자금만 유출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국가로도 좀 확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유럽계 자금의 전반적인 누적 순매수는 결국은 유로존의 민간 대출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움직일 거냐, 그렇다면 민간 대출은 과연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확인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결국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한 얘기 모두 결론이 뭐냐면 유로존이 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기보단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환율이 변함으로써 원엔 환율 자체가 1,000원이 깨졌습니다. 지난 주말 목요일이죠. 이제 995원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원화는 가치는 올라가고 환율은 내리고 지금 엔 환율은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더 하락폭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원 아래에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환율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엔화와 환율에 민감한 자동차 같은 대형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ECB가 당장 돈을 공급했다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돈을 공급하는 그 시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 발휘될 것이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되지만 마이너스 플러스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유동성 파워는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두 번째 요인이고요. 세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환율의 변화로 인한 수익성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뭐 조선업종이라든지 화학, 철강 업종들의 급등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들 종목의 본질적인 가치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펀더멘탈이 회복되기 이전까지는 아직은 조금은 제한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ECB의 패키지 정책들 점검해봤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정책인데 그래도 조금 이제 예상보다 조금 좀 제한적인 영향 끼칠 거라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업종 정유 업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오늘의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바로 정유업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유업종 살펴보기 전에 정유업종의 이익의 키는 바로 정제 마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즘 상황 어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업종의 키라고 할 수 있는 정제 마진인데 요즘은 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안 좋으면서 이제 1분기 실적에서 굉장히 실망감을 줬거든요. 그래서 정유업종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신저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LG화학과 함께 또 롯데 석유화학 그리고 정유주들이 대부분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또 외국계 창구, 또 기관계 창구로 일부 매수가 유입되는 양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불과 목요일까지만 해도 신저가 내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2000선에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들 종목 계속 신저가 난 이유가 바로 정제 마진이 계속 안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두 가지 이제 막대 차트가 나오는데요. 분기별로 정제 마진 추이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단순 마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레벨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의 평균에 비해서도 굉장히 레벨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평균치를 지금 보시면 대충 그 흐름 자체가 나오죠. 낮아지고 있습니다. 절대 레벨이. 그리고 이 크랙 마진과 합한 그 복합 마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절대 레벨 자체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랙 마진을 중심으로 하는 뭐 이 복합 마진을 보면 2010년 정도의 수준까지는 좀 회복되는 그런 양상입니다만 단순 마진 자체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익이 계속 줄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 그렇다면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은행업종인 돈을 벌기 위해선 금리 차이,
이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이 핵심인데,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제 마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여전히 실적 회복 자체의 속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유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정제 마진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 외에도 혹시 또 정유업종을 좀 압박하는 요인들 많이 남아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익의 키는 정제 마진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건 가격이죠. 그러면 어떤 가격이냐? 석유 제품의 가격인데 석유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 두 가지인데요. 먼저 공급 쪽 라인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쪽 라인이 좋지 않다라는 건 공급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석유 제품,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나온 타이트 오일, 그 다음에 미국도 이제 석유 제품들을 점점 수입해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수입이고요. 이쪽이 수출인데 지금 그동안 수출하지 않고 순수입만 하던 미국이 2009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이 수출 국가로 돌아서더니 이 수출 강도가 앞으로 점점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조선업종, 특히 LNG선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미국의 순수출이 시작되게 되면 LNG선 수요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얘기가 잠깐 삼천포로 흘렀지만 어쨌든 미국이 석유 제품들을 많이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이 공급 라인을 지금 보시면 미국과 가까운 남미 쪽, 유럽 쪽, 그리고 일부 인도와 같은 국가들 쪽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중동 쪽에서의 수입은 이어지나 반대로 이제 캐나다라든지 이들 국가로 수출하는 물량도 꽤 많이 나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 국가 쪽에 상대적으로 석유, 가스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격의 상단을 제약할 요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중국입니다. 수요단에서 중국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했고 실제로 국내 석유 제품 판매 수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차지했었는데요. 지금 총량 기준으로는 계속 늘고 있지만 변화율 기준으로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량 기준으로 늘곤 조금씩 늘고 있는데 과거처럼 탄력적으로 느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늘면서 변화율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거의 지금 제로에 가깝게, 그러니까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앞으로 이제 모멘텀 자체, 석유 제품이 더 많이 팔릴 것이다라는 모멘텀 자체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총량 자체도 늘고 이것도 늘어야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수요단에서는 중국의 수요 부진에 따른 부진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도 이제 석유 제품 순수출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동안 수입만 하던 중국이 또 해외 쪽에서 수입만 하던 중국이 이제는 자기들도 타랑 설비니 아니면 정유 설비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제품들을 해외 쪽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정유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캐펙스 문제입니다. 지금 아래 연두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은 2017년까지 이 정유 설비의 증설이 계속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지역 쪽인데 이런 지역 쪽의 전반적인 설비는 정유 설비와 함께 추가적인 이 셰일가스 설비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동 쪽에서도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에도 꽤 많은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유 설비와 관련된 증설은 계속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지금 이제 공급 초과 쪽으로 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석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설비는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부담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파라자일렌이라고 하는 석유화학 제품인데요. 이게 이제 석유에서 분리해낸 일종의 정유탑에서 이제 분리해낸 하나의 좀 제품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동안 정제 마진이 하도 안 좋으니까 이 정유회사들이 뭘 했느냐, 이 파라자일렌을 스스로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파라자일렌 쪽에서 이익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파라자일렌 자체도 중국 수요가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도 서로 파라자일렌 설비를 늘려서 이쪽에서 이익을 냈는데 이 결국은 모두 돈이 되는 곳에 다 몰려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이 되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파라자일렌의 수요 공급 추이를 지금 보시면 2012년, 2013년에 거의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올해부터는 공급이 많아지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추이로 가고 있고요. 또 이 파라자일렌의 설비 투자 자체가 지금 2014년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공급과잉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그리고 정제 마진의 그 다른 측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제품에서 수익원을 찾았던 것도 이제는 더 이상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공급 과잉 요인과 함께 수요 부진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의 수익원, 파라자일렌 같은 부분도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에 빠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제 마진도 좋지 않고 공급 과잉에 수요 부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들이 참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 들으면 좀 정유 산업에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잘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이 산업이 만약에 그래도 계절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산업이냐. 계절성이 존재하고 있다면 당연히 성수기에는 그래도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이 주가가 충분히 빠져서 이제는 거의 싼 수준까지 왔느냐. 그 두 가지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원유 수요 최근에 3개년치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봄이 최악이었다가 2분기서부터 회복돼서 난방유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쯤에 가면 거의 최고 피크를 찍는다. 그러니까 봄이 가장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1분기는 지금 지나갔고 2분기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서서히 회복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버릴 시기이기보단 투자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충분히 싸졌느냐. 지금 PBR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지금 SK이노베이션만 중심으로 보면 거의 저점 수준에 왔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이미 충분히 싸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만 보면 어느 정도 단기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들은 갖춰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주요 정유화학 업체들의 PBR을 비교를 해봤더니요,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들이 분리가 되더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석유 정유 화학업체들의 PBR의 추이를, 올해 추이를 지금 보시면 가장 높은 게 LG화학, 그 다음이 SOL이고요. 상대적으로 낮은 게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고 있느냐? SK이노베이션과 SOL의 차이는 배당에서 발생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결국은 상대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SOL 같은 경우가 먼저 바닥을 찍고 살아날 수 있는 요인들, 그러니까 PBR 한 배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의 차이는 뭡니까? 둘 다 이제 사업 영역이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실제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배터리, 차량용 배터리 같은 대형 배터리 사업이 존재한다는 거죠. 2차 전지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은 뭐 석유화학 업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유합 쪽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지금 GS,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SOL 세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선호도를 좀 구분해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선호도를 배당을 많이 주는 SOL이 가장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대적으로 좀 어정쩡한 GS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하반기 배당과 관련된 모멘텀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SOL을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SK이노베이션을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뭐 중기 투자 정도? 그래서 지금 사서 아마 배당 수익률이 그 가장 이슈를 받을 수 있는 9월, 10월, 11월 정도에는 다시 매각하는 그런 좀 일종의 트레이딩 전략 자체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리 좋지 않았던 정유업종, 그중에서도 투자 포인트를 꼽자면 배당과 저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유업종 자세히 살펴봤고요. 종목 신호등 후에 다시 오늘의 업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리치맵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종목 고민을 바탕으로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종목의 신호등을 켜주실 텐데요. 오늘도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화케미칼입니다. 한화케미칼을 지난주에 19,000원 20%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손실 중인데 본전이 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단기로 매수했다가 지난주에 물렸다고 하시네요. 한화케미칼 과연 어떤 종목이고 또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부류일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화케미칼은 지난번에 한번 종목 신호등 말씀드렸었는데 19,700원이었습니다. 단기 목표가가. 근데 19,5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쭉 내려왔었죠. 내려와가지고 오늘 이제 화학주 특히 순수하게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태양광과 같이 있는 한화케미칼, LG화학뿐만 아니라 이 화학주들이 상승률이 아주 크죠. 그것은 지난주에 20위에서 0.1%포인트 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럽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유럽의 경기가 회복이 되면 당연히 중국이 수출 비중이 유럽이 가장 높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의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학인 순수화학 쪽에서 같이 화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화학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생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큰 경기 회복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낙폭 가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과 모멘텀이 같이 발생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기본적으로 한번 과연 현재 주가에서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권입니다. 주봉도 보면 마찬가지고요. 많이 빠졌었죠. 24,000부터 빠져서.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실적이 좋아져야만 실적이 좋아지면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그럼 실적이 좋아질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게 되면 1분기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죠? 그것은 실적이 잘 나온 이유가 바로 소재나 건재 사업의 이익 성장이 어느 정도 된 상태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태양광 업황이 개선세로서 태양광 관련 자회사들이 실질적 흑자 전환을 했죠. 그래서 태양광 업황 어떤 개선으로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자회사들도 같이 좋아진 상태고, 그래서 전반적 이익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2분기부터 더 좋아질까? 그런데요. 태양광 업황은 성장세가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본업인 유화 부분인데, 이 유화 부분이 결국은 중국의 경기 회복이 돼야만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그런 개선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이런 모멘텀이 유럽의 금리 인하라든지 경기 부양에 대한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유화 부분도 이제 개선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작은 모멘텀이지만 모멘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업 구조 개혁을 돈 되는 사업 태양광 쪽으로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무유 사업들은 이제 주로 이제 구조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 GDR 발행을 하면서 성공하면서 재무 구조는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상의 매력이 좀 부각된 상태다. 그래서 그럼 현재 상태에서 과거의 주가를 봤을 때는 차트를 한번 보면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자, 월봉도 보시면 월봉도 거의 바닥권이고요. 근데 월봉은 아직까지 중심선 밑이기 때문에 약한 편이지만, 주봉상으로는 현재 거의 많이 내려와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 놓여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기술적 오늘은 반등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GDR 발행이 있어서 해외 쪽에 어떤 수급이, 결국 외국인 수급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보시면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습니다. 팔고 기관들은 계속 샀죠. 그래서 기관이 좀 주춤해서 주가가 최근에 좀 내려온 상태죠. 기관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면 주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좀 이해를 하셔서 매매에 임하시도, 현재는 이분은 좀 손실 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19,1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전 고점 근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19,100원 정도 보고요.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이 최근의 저가인
18,000원을 깨면 안 된다. 그래서 요 박스권에서 당분간 움직이지 않겠나. 그리고 확실히 19,100원 이상 안착했을 때는 그때는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홀딩해서 한번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먼저 잡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한화케미칼의 종목 신호등 어떤 불인가요? 네, 일단 홀딩하는 측면에서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고요. 해서 초록 신호등을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케미칼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셨지만 안심하시라고 초록불 켜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엔진입니다. 두산엔진을 8,300원에 비중 30%의 매수를 하셨는데요. 단기 목적이시고 수익 중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화학주로 갈아탈까 고민하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두산엔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래도 이분은 이제 시장에 안 좋은 상태에서 코스피도 안 좋고 코스닥 특히 급락했던 시장에서 그래도 수익 중인데 잘 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아직은 홀딩 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홀딩을 하시고 지금 화학주를 따라가는 게 두산 엔진도 뭐 중국 관련주라고 볼 수 있죠. 뭐 조선 관련주지만 또 그래서 경기 회복 관련주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죠. 그리고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슷한 주가가 같이 가는 동행적인 흐름이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두산 엔진을 팔아서 화학주로 가는 것보다는 두산 엔진을 좀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고 다시 그때 생각하는 게 나을 거고 오늘은 아니다. 현재 상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요. 이 회사의 어떤 지금 최근 들어서 8,000원 내외에서 급등을 해가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수급이죠. 수급에서 특히 기관이 공격적으로 많이 샀습니다. 기관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올라갔죠. 근데 외국인은 안 사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기관이 팔고 있지 않으면 잘 안정이 돼 있습니다. 주가가. 그런 상태. 왜 기관이 그러면 사고 있는지 한번 투자 포인트를 보게 되면 기관이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적이 향후에 개선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두산엔진은 이제 1분기도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격 개선, 흑자, 영업이익 말고 순이익이 흑자 전환되는 건 내년부터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이 회사도 엔진이지만 선박 엔진하고 육상 엔진 있죠. 기계주진이니까. 선박 엔진은 결국은 상선 시장이 어느 정도 상선 시장을 부활하면 같이 선박 엔진을 수주하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이 됩니다. 근데 작년에 조선사들이 상선을 많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작년에 거의 많이 안 했는데 올해는 2분기부터 시작해서 하반기에 작년에 수주했던 상선에 대한 엔진을 이제는 발주하지 않겠나. 그럼 발주하게 되면 결국은 두산 엔진이 수주를 거의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회사도 실적이 개선된다. 그래서 이 상선 시장이 좋았던 그런 후발 효과를 두산 엔진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평균적인 판매 단가가 아주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겠나.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수익을 적자가 있지만 자산 가치로 봤을 때 PBR은 0.8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들고 가자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 주봉 차트입니다. 이게 일봉 차트는 단기에 8,000에서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주봉으로 보면 이제 우상향 22평선 우상향하는 단계고요. 자, 침체권에 가열권 오르는 상태고 그래서 잠깐 급등하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이것을 돌파한다면 전고점까지 한번 오르지 않겠나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고점 근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목표가를 9,7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종목은 이렇게 단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목표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목표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지선이죠. 반드시 이 8,800원은 좀 지지해줘야 되지 않나. 어저께 8,820원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8,800원만 지지해주면 홀딩해서 가도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으로 지지선만 구축해서 가시면 오히려 다른 거 산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주 기대감도 있고 또 지지선만 잘 지켜주신다면 앞으로의 수익률 좀 예상할 수 있는 두산엔진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불인가요? 네, 초록 신호등입니다.
홀딩 두산 구간입니다. 엔진, 네, 홀딩하시고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은 초록 신호등 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로 LG생활건강인데요. 지난주에 51만 원, 25%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죠.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조금 불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LG생활건강 이 이슈 포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아마 급락을 해서 궁금해서 또 다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몇 번 이제 이야기드렸지만 회사는 실적도 개선되고 펀더멘탈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LG생활건강의 차승용 부회장의 어떤 보통주가 22,000주 매각이 된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센티멘털 때문에 급락을 해줬습니다. 자, 어제 지난 6월 5일 날 그 소식이 나오는데 급락을 했었죠. 한 12% 정도 빠졌다가 오늘은 플러스 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차 부회장의 어떤 기자회견에 뭐 특별한 것은 경영진의 부재라든지 그만둔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영진 공백을 우려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큰 두 개의 어떤 큰 모멘텀,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적 개선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센티멘털에 대한 어떤 것은 결국은 펀더멘털이 좋아지면 방어가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음봉이 두 개가 있지만 이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잘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태에서는 과연 이제 과거에도 작년도 이때 당시입니다. 작년도 12월 16일 날 이때도 21,000주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차 부회장께 나왔는데 그 주가가 빠졌죠. 빠지고 다시 반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별로 이슈가 나왔을 때 빠진 가격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급락은 이 센티멘털에 빠진 게 아니고 실적 때문에 빠진 거죠. 실적 4분기 실적이 나쁘다고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급락을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이 급락을 준 가격이 47만 원 내외였는데요. 사실 그 가격이 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매도에 대해서는 이제 큰 문제가 아니고요. 실적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결국은 여기서 실적 1분기도 괜찮게 나오고 2분기부터는 확실하게 괜찮게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펀더멘털이 된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박스권에 있는 작은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지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반기에는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종목은 대용주인데요.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이 종목의 목표가는 51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보고요. 손절가는 47만 원까지 종가 기준입니다. 그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좋지 않은 이슈 있었지만 그리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LG생활건강 신호등은 어떤 불인가요? 네, 초록 신호등 켜드리고요. 홀딩 해드리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 안심하시고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신호등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업종 남아있는데요. 네, 오늘의 업종 바로 태양광 한 가지가 더 남아있습니다. 태양광 업황은 조금 요즘에 조금 주가가 조정되면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좀 일단 태양광 업종도 키포인트가 무엇인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 업황의 핵심은 또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을 낳았던 중국 업체들의 난립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망한 업체들도 꽤 많고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 중에서는 뭐 비교적 규모 있는 업체들 중에서 또 쓰러진 업체가 많고 미국에서도 파산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듈 측면도 그렇고요. 그리고 폴리실리콘과 같은 패널을 만드는 패널 업체들의 전반적인 이제 수급도 과거처럼 그렇게 급변동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가격이 이렇게 급락하기만 했던 그런 변동성은 조금 벗어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익 회복으로 가기 위해선 결국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수급은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인지 최근에 가격 회복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좀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전반적인 모듈 업체들, 패널 업체들 모두 최근에 주가가 정체된 상황.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는 태양광 농장 등 일부 개발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의 급등세가 있었지만 이들 업체들은 모두 밸류체인의 상단부터 하단까지 갖고 있는 대규모 업체들만 올랐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변동성은 줄었지만 가격 회복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태양광 산업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도 지금 에너지 할당제, 의무 할당제를 써서 전체 에너지의 2020년까지 10% 이상을 그린 에너지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에너지 효율에 대한 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그린 에너지 같은 여러 가지 기술력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저장 능력도 그렇고요. 실제로 패널의 효율성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가는 과정과 그다음에 에너지 할당제를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의 국가 보조금 지급 여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정책의 변동성으로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산업 스스로 홀로 쓸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치킨 게임을 거쳐서 살아나는 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위너 테이크 올 이런 시장이 펼쳐질 텐데 아직은 살아남은 그들도 홀로 서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일본과 중국이 그나마 좀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들도 보조금을 제외한다면 호황으로 가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수요는 늘어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뭐 대규모 발전용보다는 소규모 발전용, 가정용,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일종의 예를 들어서 전력선이 들어오긴 하나 그 전력선을 대체할 수 있는 또 혹은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소규모 시스템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태양광 산업에 좀 전기가 바뀌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은 그리 좋지 않은 업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희망을 걸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태양광 업종 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뭐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긴 기간 동안 체력 싸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재무 구조가 갖춰져 있고 또 최소한 패널이 됐든 그다음에 그 뭐 부품 쪽이 되었든 아니면 뭐 셀 뭐 이런 쪽이 되었든 모듈 쪽이 되었든 전반적인 산업세에서 세계 수익권을 차지하고 있어서 쉽사리 이제 마켓시어를 뺏기지 않을 만한 그런 종목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하되 분명히 큰 종목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큰 종목에서 그동안 뭐 발전 사업, 뭐 큰 것만 따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점점 가정용 수요, 뭐 소형 발전 수요, 그다음에 보조 수요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국내 이제 태양광 업체들도 모두 밸류체인들을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단부터 하단까지 전부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OCI와 하나케미칼의 장기 투자 전략은 전 아직도 죄송합니다.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그럼 장기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봐야 되느냐? 지금이 2014년이죠. 저는 뭐 적어도 2017년 정도까지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좀 꾸준하게 좀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업황이 지금 현재는 좋지 않지만 꽤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아직도 이 투자할 여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업종 살펴봤고요.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희 애널리스트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